안녕하세요. 미수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우리 기독교 알코올문제연구소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제가 소장님을 기독교 알코올문제연구소 소장님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주사부 안성희 집사님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서 빨리 헤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잘 이거 들으시고 주변에 널리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은 알코올 중독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코올 중독의 회복 1, 입원과 수능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의 전제는 입원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알코올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치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방법, 강제 입원이죠.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술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알코올 중독자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갖다 놓아도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는 술이 있을 리 만무한데, 그래서 술과의 차단을 위하여 자발적인 입원이든 강제 입원이든 입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입원은 자발적인 입원입니다. 병원에서 요즘에 그걸 자의 입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견고한 방어제 때문에 입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강제 입원이 동원되는데, 이런 경우 환자를 안심시키고 사후라도 충분히 설득해야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치료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유의할 점은 회복실의 첫인상입니다. 대부분의 치료기관은 회복실을 운영하는데, 이 회복실의 첫인상이 보호자와 치료기관에 관한 감정을 좌우합니다. 병실뿐만이 아니라 회복실도 쇠창살로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환경 또한 열악하며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일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는 공포부터 체험하고 이때부터 경험한 감정을 평생 지울 수 없어 보호자와의 불화가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치료의 시작 단계에서는 환자가 단순한 위험이 아닌 알코올의 화학적 의존, 다발성 신경염 또는 수치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진료기록부 어디에나 1차적인 진단명으로 금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기록이 됩니다. 금만성이라는 표현은 약간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로운 화학적 의존은 미숙한 죽음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질병 그 자체는 급성 상태에서 살펴져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된 해로운 알코올 의존은 재발하기 쉽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은 만성 상태에서 살펴져야만 합니다. 마치 당뇨병이 만성인 것처럼요. 환자는 마지못해 입원하는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꼭 말로 표현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전형적인 자기평가는 나는 너무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또 너무 자주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데리고 왔다. 그러나 아마도 추측컨대 어느 면에서 그들도 일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중독자일 수가 없다. 나는 아직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다. 나에게 수레가 문제가 있다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초기 단계다. 나는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전한 사람이지 결코 불황자는 아니다 등입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병의 개념을 잠재의식 수준에서 강하게 강화시켜주는 확실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치료기관이란 환경이 이것을 지지해 줍니다. 또 이것은 특별히 신체적 합병증이 아직 적게나마 남아있을 때 유효합니다. 환자는 갑자기 입원하게 된 것에 반응하여 말합니다. 왜 그들은 아프기나 한 것처럼 또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무엇이라도 된 거라는 정신병자를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이곳에 잡아두는가. 입원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비교적 쉽게 편안해지고 그들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증상의 급박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고 인정하는 환자의 평가하는 방법은 환자 자신이 저지른 파괴적인 행동 목록을 만드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음 단계는 수능입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의 태도는 중요하게 변합니다. 그들은 그들 상태의 심각성에 의심을 갖지 않거나 애매한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료 프로그램의 순수 서약에 대한 실체를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는 너무 많이 마신 것을 안다. 당신은 나에게 끊으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나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고로 나는 끊을 것이다. 반항도 가끔 일어납니다. 반항은 이 단계에서 사실상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쉽게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환자는 미소 짓는 복종의 유형을 드러냅니다. 그래요? 나는 술에 문제가 있음을 잘 압니다. 내가 술을 끊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반항은 다음 단계에서 교묘하게 보여집니다. 사실 미소는 가볍고 말은 부드러워야 반항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도는 명백합니다. 내가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전반적인 치료 작업을 하는 것은 치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록 경험이 많은 상담가일지라도 달콤하게 들리는 이런 것에 속을 수도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이들 환자의 의존성을 느낍니다. 그들은 계속 반항을 느낄 수 없으므로 그 원인으로 뛰어듭니다. 상담가는 그를 돕고 싶어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며 그 상담가는 그들을 더 이상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들은 환자에게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담가는 그들의 기록부를 여전히 환자는 순응한다라고 쓰며 죄책감을 씻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태에서의 순응은 집중 치료의 실제적인 배움의 기간을 제공합니다. 환자들 사이 뜨거워진 즉각적인 만남들은 입원과 수능, 수능과 수용, 다음 단계에서 나옵니다. 수능과 수용의 차이에 대한 토의가 중심이 됩니다. 결국 하나의 상태로서의 수능이 그들의 질병의 심각성을 수용하거나 반대로 그들이 그것에 희생되어졌다고 이해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환자에게 확실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암 환자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회피 단계가 있잖아요. 회피하다가 이제 수용하고 뭐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수능 단계, 이게 굉장히 요거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곧 이어서 바로 다음 주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의 회복, 이제 수능에서 수용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수용과 항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